책 제목 다산의 마지막 편지. 저자 박석현.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박석현은 인문학 강사이자 20년차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저서는 SBS 8시 뉴스, PBS 라디오, 동아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저자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남성과학회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칼럼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마음 공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음 공부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 책을 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받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저자가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지를 보내 마음을 전하니가 부인일 수도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 자식뿐 아니라 부인과 형을 비롯한 지인에게도 편지로 마음을 전했겠지요. 다산이 편지로 마음을 전한 것처럼 저는 독자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 분 한 분께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가 책의 중간중간에 소개되며 저자의 생각과 맞닿아 흘러갑니다. 다산을 이야기하지만 다산에 관한 내용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다산 관련 책들처럼 다산의 글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저자의 해설을 풀어놓는 형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정리하여 70여 편의 글로 남겼습니다. 그 이후 글의 주제와 비슷한 다산의 글을 찾아서 각 꼭지에 처음에 소개를 한 후 내용이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마치 서두에 소개된 다산의 편지에 따라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글을 저자가 연결해서 쓴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여느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산의 글을 소개한 후 그것을 풀이하는 방식이 아닌 저자가 집을 지어놓고 이후 다산 정약용 선생을 초대하여 조용히 차 한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글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미리 쓴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을 가진 다산의 편지를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간혹 저자가 쓴 글과 다산의 편지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이 글을 상기하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에서 소개한 다산의 편지는 다산이 어느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만을 발췌한 것도 있으나 여러 색에 보낸 편지의 주제가 유사할 경우 마치 한 편의 편지처럼 취합하여 매끄럽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에서 소개된 다산의 편지를 마치 다산이 한 사람에게 보낸 한 편의 편지로 오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흐트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저자의 문체로 고친 것이오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올바른 양육을 해야 올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훗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좋은 아이가 성장하여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어른이 나이가 들어 좋은 노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내 자녀는 좋은 아이인지, 좋은 어른인지, 좋은 노인인지
수시로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한 우리 가족. 집에 오면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TV 앞에 말없이 앉아 있는 요즘, 부모 자녀의 관계 개선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갈수록 서먹해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딱히 이유를 찾기는 힘듭니다. 알고 보면 서로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은 듯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는 각자의 시간을 찾게 되고 조금씩 멀어지며 서로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법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취미가 되었건 삶의 사소한 부분이 되었건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러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제가 살아오며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글을 통해 온전히 저자의 시간과 삶을 공유하고 저자의 가치관을 이해하며 저자의 글에 공감하고 실천하며 그 후 그로 인해 달라진 시간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하는 가운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시간일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삶의 지혜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서로의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향유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자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삶의 의미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매 챕터마다 풍부한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페이지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는 저자가 삶을 살아오며 겪은 깊은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익혀야 할 내용이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풀어놓는 이야기들 중 아직도 저자가 실천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미 배우고 익혀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 마음 공부,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듯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부디 좋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독자들은 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편지를 받으며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올 때 아버지가 저에게 전한 편지는 마치 다산의 편지와도 같아 지금도 고이 간직하며 삶의 지침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 부족한 제가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10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글이 사람의 마음을 더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여러분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조그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주고 영감을 주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15만 부 이상 판매되어 대한민국의 논어와 고전 열풍을 일으킨 2022년 올해 교양서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작가님, 그리고 5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신 고전평론가이자
존경하는 인디라이터 연구소 명로진 대표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선배로서 후배의 앞날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두 분께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늘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가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마음 공부가 부족한 저자가 이 시대의 지성들에게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연말 저자 박석현 드림. 챕터 1. 공부에 대해서. 1.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배움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 수가 없다. 배움의 뜻을 두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문의 뜻을 두려면 먼저 바탕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그 바탕은 바로 효,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재, 형제 간의 우애이다. 그것으로 바탕을 세우면 자연히 학문은 몸에 배게 되고, 학문이 몸에 배고 나면 독서는 별도로 그 세부 단계를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난한 학생으로서 처신을 잘하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를 하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러운 집안 아이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마을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가까이에 두고 스승으로 삼을 책 한두 권을 갖는 것이 독서의 큰 보람이요 행복이다. 다산의 편지 중.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멋진 글귀가 쓰여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지금은 익히 알려진 글이지만 나는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멋진 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무척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로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만든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책을 대해야 하는 자세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서삼독이라는 한마디는 꼭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서삼독이란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의 문장을 읽으며 책을 만나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니 늘 기억하며 책을 읽을 때 지침으로 삼는 것이 좋다. 세상에 알려진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늘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위대한 사업가들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독서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만큼 독서란 중요한 것이고 결코 내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말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독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 독서는 취미가 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스운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책을 읽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쓰신 유명한 글귀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이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남에게 가시 돋친 말, 즉 비방하는 말만 하게 된다는 뜻이다. 책을 통해 보다 지혜로워지라는 안중근 의사의 넓고 깊은 뜻이겠으나 이를 나만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보았다. 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입에 가시가 돋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을 읽을 때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입속으로 웅얼거리듯이 조용히 읊조리며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책의 내용이 좀 더 쉽고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책을 인지하기가 조금은 쉬워진다. 먼 옛날 선비들이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이라고 소리를 내어 책을 읽었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다사는 큰 소리로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 독서는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가장 꺼린다. 든 것 없이 허세를 부리고 들떠 조급한 것은 덕을 망치는 기틀이다. 차분히 가라앉혀 꼼꼼히 읽어야 기억되어 남는 것이 많아지고 삼가고 묵직하게 해야 자질이 아름다워진다. 독서법 증례 중. 또한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꼭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며 한 권의 책만 읽는다고 하여 이 또한 좋은 것이 아니다. 책만 많이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부질없는 짓일 테고 한두 권의 책만 읽고 어디 가서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우스울 것이다. 본인이 활자 중독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책만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독서량에 자아도취되어 책을 그저 많이만 읽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또한 다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한 행동일 테니 이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 어느 정도의 양은 읽어야 할 것이나 부디 정독과 다독의 사이에서 잘 판단하여 나에게 맞는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일본의 하시모토 다케시가 지은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이 있다. 슬로우 리딩의 창시자인 하시모토 선생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배움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주고자 은수저 슬로우 리딩법을 고안해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으로 중학교 3년 과정 내내 수업을 진행한다. 은수저는 1910년부터 1913년간 도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었던 단편 소설이다. 주인공이 책상 서랍에 있던 작은 상자 속의 은수저를 우연히 발견하며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는 내용인데 신문에 연재 소설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다. 또한 주인공의 성장기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하시모토 선생의 슬로우 리딩 교육법은 더 많이, 더 빨리라고 외치는 요즘의 교육에 경종을 울린다. 중학교 3년 내내 은수저라는 소설책으로 배운 아이들은 모두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하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다. 그 주기를 다시 반복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서 그의 교육법은 검증되었다. 공부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와 선생들은 그럼 논다는 기분으로 하면 되지 않겠니? 하고 말한다. 하시모토 선생은 그렇게 말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재를 개발하고 교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슬로우 리딩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주로 읽는 아동 도서와 동화책에 담긴 내용을 결코 가벼이 생각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17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는 어릴 적 부모님과 유치원, 그리고 책에서 모두 배운 것들이다. 작고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생각하여 가치가 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행복과 깨달음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고 순간이동을 기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들, 그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진정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노노와 서양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한다고 하여도
받아들이는 이의 그릇이 작다면 티끌만큼도 배우고 실천하기가 힘들 것이다. 반면에 동화책을 읽어도 배우고자 하는 이의 마음이 지극하다면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살아가며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가끔 동화책이나 아동 도서를 펼쳐들어라. 그 속에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가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얻고자 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고 배우고자 하면 배우지 못할 것이 없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 크나큰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2. 매일 글을 쓰는 습관. 군자가 책을 지어 세상에 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가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만일 내 책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너희보다 나이가 많다면 아버지처럼 모시고 너희와 비슷한 연령이라면 형제처럼 지내도 좋다.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어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친다고 치자. 그렇게 시체가 된 몸이 차가워지기도 전에 이름부터 먼저 사라지는 자가 된다면 이는 금수일 뿐이다. 금수인데도 그것을 원할 것인가? 다산의 편지 중.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낫다. 백문 불여 일견이고 백견 불여 일행이라고 하였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한 법이라는 성인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낫다. 물론 한 번 쓰기 위해 100번 읽는 노력이 선행되면 더없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간혹 책에 파묻혀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책을 읽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독서를 하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 다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활자는 모두 읽어야 적성이 풀리는 활자 중독인지 아니면 다독을 한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책만 읽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자. 진정 책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100번 보는 것보다야 한 번 쓰는 것이 더 낫다. 예수와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절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책을 통해 다른 값어치 있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여기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서량을 자랑한다. 그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아는 주위에서는 그의 독서량에 감탄을 한다. 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라며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을 많이 읽은 본인의 지식에 자기 만족을 한다. 죽을 때까지 책만 많이 읽다가 세상과 이별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된다. 나쁜 결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좋지 않은 결말이다. 그가 가진 그 많은 지식을 본인만 알고 자기 만족에서 그냥 끝낸다면 이는 참으로 아쉽다. 그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대중은 귀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나 혼자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와 기업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개인도 소극적 범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다. 좋은 글을 읽으면 읽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었으면 다독을 실천한 것으로 혼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써야 한다. 굳이 책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글을 써서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는 요즘 너무나 많다. 물론 책을 써서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한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백날 자기만족하며 책만 읽어서 무얼 하겠나. 가공해서 새로운 글로 만들어내야 한다. 백날 책만 읽는 제나라 황공이 될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깎는 윤편의 슬기로움을 깨닫는 것이 좋다.
깨달은 이후 직접 수레바퀴를 깎아보면 어떨까? 기록하지 않는 삶의 경험은 과거 속으로 매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다. 무엇이든 오랜만에 하면 어색하다. 그러니 한 줄이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글 쓰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다. 글 읽는 사람이 따로 없듯 글 쓰는 사람도 따로 없다. 어린 시절 일기 써본 경험을 되살려 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한 페이지의 글이라도 좋고 그것이 힘들면 한 줄의 글이라도 좋다. 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면 일기라도 쓰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진중에서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국보로 지정된 지금의 난중 일기는 없었을 것이다. 일기가 힘들면 주기를, 주기가 힘들면 월기라도 쓰도록 습관을 만들자. 글을 쓰기 위해 열심히 글감을 찾아 하염없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내 생의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보자. 글을 읽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글을 쓰는 것만큼 좋은 습관도 없다. 이해부터 쓰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글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겠으며 위대한 선조의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에게는 역사가 될 것이지만 장차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크나큰 삶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쓰는 습관을 몸에 익혀 매일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3.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배움이 없는 이는 금수와 같다. 학문은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학문은 제1의 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배움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해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하느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체를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은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많이 알려진 재미있는 이야기로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 무지의 지라는 것이 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에서 사제에게 신탁을 청했다. 질문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였고 신탁은 없다라고 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사형까지 가능한 죄였으니 신의 지위가 요즘의 종교와는 사뭇 달랐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고 신탁이 말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들보다는 그나마 덜 무지하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니 현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의 시초이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무녀가 말했던 것이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진정한 현명함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나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책과 강의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꾸준한 삶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늘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니 말이다. 4.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이다. 정의 뜻은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린다. 반면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러 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본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반드시 경학,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공부하여 바탕을 다진 후 옛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을 따지고 그것이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늘 오륜하지만 붕당의 화가 그치지 않고 정치인을 반역죄로 몰아넣는 옥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분신유의의 도리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 다산의 편지 중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 정치는 내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생긴다. 그것이 소수 정당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거대 정당 중 한 곳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내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우리나라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면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A라는 정당을 지지하였는데 그 정당에서 내 삶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조금 불리한 정책일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더 믿고 A라는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른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B라는 정당으로 나의 선택을 옮기든지 다양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니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고 판단한 후 나의 신념을 믿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상황과 그 잘못 하나만을 두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지금 그의 위치나 정책을 보고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는 당연히 엄중히 꾸짖되 그가 살아온 일생을 바라보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꾸준히 공부를 하고 무엇이 개인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입헌 군주제란 왕은 있지만 통치는 헌법에 의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시스템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표를 얻기 위해, 그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독재에 대항하여 피 흘리고 싸운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선택이 된다. 물론 다수결로 선택된 것이라 하여 그것이 곧 정의라는 보장은 없다. 누군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학연, 지연을 생각하며,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투표를 통한 선택을 하곤 한다. 다음은 2022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20년 지기 일본인 친구가 쓴 글 중 일부이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한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가 없다. 2개 있는 국회의 의원을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결국은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게다가 보수 세력인 자민당이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도 거의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철학, 행세는 대부분 국민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누구를 총리로 뽑느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누가 총리가 되느냐라는 말을 쓴다. 중략. 나는 투표권은 없지만 적어도 이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내 몫을 하려고 한다. 이 제도 안에서 아무리 멀어도 계속 소리를 치고 몇 번 깨져도 계속 벽에 부딪히고 변화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도 일본 국민의 힘에도 실망했던 일본인인 나에게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이하 생략. 5594 미노루슴. 대중들은 늘 정치인들이 설치해놓은 몇 가지 큼직한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슈를 덮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 그 중 하나가 정치 혐오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진흙탕 싸움이다. 이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두 마디는 바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라는 말일 것이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곧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개인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고자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치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사용된다. 이 또한 진흙탕 싸움 프레임의 하나로서 정치를 악의 구도로 만들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치를 공부하며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권력은 모름지기, 균형과 견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균형과 견제를 잘못 이해하면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 출신인 독일 총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독재자 히틀러의 버금가는 인물이 반대당인 B정당에서 나타나 신나치주의를 외치며 폭주를 한다면 그래도 그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균형과 견제일까? 그럼 만일 이번은 A정당을 지지하고 다음은 B정당을 지지한다면
매번 A정당, B정당을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선택한다면 나는 지극히 균형과 견제를 잘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악질적인 사람이 B정당에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도 나는 균형과 견제를 외치며 A, B를 번갈아 선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균형과 견제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휘둘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잘 따져볼 일이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요제프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저항 세력 레지스탕스, 협력 세력 콜라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대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온갖 부와 권리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대중을 레지스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들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식민지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을 콜라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족의 반역자인 콜라보가 될 것인지 구국의 영웅인 레지스탕스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구국의 영웅인 레지스탕스가 되는 것은 위험도 따르고 상당히 고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대다수의 대중이 콜라보 무리가 되는 것보다는 소극적 레지스탕스 무리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와 나라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찾아보기 귀찮다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를 결국 누군가는 감내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해보고 싫더라도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한다.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택이다. 평생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현실 세계로 나올지는 본인의 몫이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내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너무 많이 정당화시키며 주위에 전파한 후다. 부끄럽기도 하고 오기도 생겨 죽을 때까지 종교처럼 믿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 너무 아깝다. 이는 비단 정치에 대한 오판만이 아니다.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 말이다. 따라서 다소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진흙탕에 살짝 빠졌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상책이다. 계속 들어가다가 무릎, 허리, 가슴까지 잠기는 것은 순식간이다. 혹시 지금 내가 정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깊고 넓게 찾아보며 어리석은 정치인들보다 내가 더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